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상황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레이스 치열한 상황인데 어제는 또 당권 주자들이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자 또 여러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네, 이제 22주년이네요. 성전 기념식이 열렸고요. 그러니까 그 당권 주자 4분 중에 3분은 참석을 하셨고 한 분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은 총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거라 보수 가치를 재건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을 혁신하는 문제, 그다음에 민생을 잘 챙겨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가는 이런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보수 가치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방이나 안보, 외교 분야하고 밀접하고요. 전당대회가 아니더라도 국토 방위를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고를 다한 장병들의 그 부분들, 기념식, 성전 기념식을 챙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이게 꼭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한 행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행보였다고 보여진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은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신 장병들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걸로 당연히 해야 될 행사입니다. 특히 보수는 안보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개개인이 어떤 메시지 차별화를 통해서 유불리를 따질 문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들이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보수가 다시 이 관심을 갖고 보수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전체가 같이 가서 이 기념일을 같이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초반 구도에서는 이런 분들 보수의 가치 중에 안보를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영남에서 행보 이런 분들 누구에게 이제 이 구도가 쏠릴지 중요한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보 중에 일환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한 당권 주자들 얘기 좀 해봤고요. 본격적인 레이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틀 만일까요? 또다시 예방을 한 건데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면서 좀 여러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거 어떤 행보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최고위원 후보든지 당대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을 잘 구성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일정이 전파가 되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인단이 작년 기준으로 80만 명이 넘고요. 네. 또 그게 아니라도 국민 여론이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일정을 메시지화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각 후보들이 광역지자체 단체장을 찾아간다든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가치라든가 당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숙제들을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나경원 현 의원이 그 부분은 가장 잘 챙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정 자체의 메시지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당정 힘을 모아야 한다, 분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끌어낸 거죠. 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의 전체적인 전략은 사실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논쟁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 표심을 주지 않는 당내 어떤 당원들의 표심이라든가 보수 지지층 20%의 표심을 본인에게 끌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보면 그때는 당원 100% 당원 투표였는데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21년 전당대회에서도 4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표하지 않는 보수 지지층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구도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통적으로 당을 지켜온 사람, 이렇게 당에서 최근에 2021년, 23년 전당대회에서 같이 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방식과 다른 그런 부분의 회의를 느낀 어떤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홍준표 그 시장 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지층,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지지층을 모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뭐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는 하고 있지만, 과연 연이은 이 총선 패배 이후에 과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때만이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 텐데, 전체적으로는 흥행에는 성공하고는 있지만 네. 당원들, 이 총선 패배에 실망한 국민의힘 당심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고 국민을 혁신하자, 이런 여론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런 모호한 이 전략, 이 특정되지 않은 이 지지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그 반한 구도를 좀 형성하려고 보인다 하셨잖아요. 사실 이 4명의 후보들이 어찌 보면은 지역 방문할 때도 각기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좀 전략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반윤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건 분명하긴 한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모호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적어도 지금 여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차기의 어떤 뭐 대선이라든가 이 리더급으로 부상하거나 아니면 당의 유력자, 좀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본인이 일단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밝힌 데다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모호하게 지금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한 견제하는 것만을 가지고 당원들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경원 후보가 하고 있는 메시지 전략이라든가 행보가 그다지 유효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4명의 후보들이 워낙 또 다양한 전략과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그 경선을 통해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또 1위 그리고 2위 후보자들이 본선에서 겨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좀 레이스의 승기는 어느 후보가 잡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니, 그 승기를 지금 예측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이전 시점에 비해서는 그 기층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도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당원들, 뭐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들도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약진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전당대회의 표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대개 전당대회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 기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현역 의원들이 입장을 정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금 입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입장을 정해서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순간 이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주요한 거점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전당대회 전까지 침묵을 지키거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전당대회 한 3일 전쯤 돼야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2위를 누가 하게 될지, 혹은 3위는 2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2위가 1위한테 가지는 마음 그대로 2위나 3위나 4위가 가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 그까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빠르게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각 축을 벌일수록 흥행이 잘 되고, 네. 또 각 축을 벌일수록 국민들의
삶이나 이해에 맞는 정책들이 도출되거나 혁신의 과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고 또 네, 네. 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 지지 의사를 쉽사리 표명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짚어주셨지만 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이 4명의 후보들 간의 경쟁은 엄청 치열하거든요. 지금 네. 뭐 윤상현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대대적으로 좀 저격하면서 배신자 공세까지 네, 네, 하는 네. 상황이고 나경원 후보도 어찌 보면 짚어주셨다시피 반한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고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는 뭐 각급 선거가 어떤 선거든지 간에 프레임과 구도의 싸움이고요. 구도로 볼 때는 지금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구도가 초기부터 만들어졌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고착화될 건데요. 이게 세 분의 후보가 한 분을 공격할 때 한 분이 지는 네거티브를 치러내는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지만 역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이 한동훈 우세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누구 대 반누구로 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있고요. 프레임은 이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는 프레임이 딱 되려면 정서적으로 맞아. 그리고 딱 와닿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프레임은 배신자 프레임하고 지금 나온 게 정치 초보 프레임 두 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 정치 초보 프레임은 누가 들어도 금방 설득이 되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은 실증할 수 있는 과거 사례나 이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놓고서 지금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힐지 혹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먹힐 수도 있고요. 저는 적게 먹히는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게 탁 배신자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그때 배신했었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채집하기는 좀 어려운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아직까지 좀 당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구도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밖에서 보기에 사실 벌써부터 연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좀 예상하시는 바가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먼저 제기하시는 분이 원희룡 네. 후보이십니다. 그게 전제는 본인이 안정적 이의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해서 하는 얘기처럼 비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쾌하죠. 지금 구도에서는 둘이 2위 경쟁을 하고 어떻게든 해서 결선까지 가서 그 이후 시점에서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뭐 단일화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가 되는 구도. 이게 이제 가장 성공적인 어떤 뭐 전략으로 각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연대론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로서는 탐탁치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원희룡 후보로서는 안정적 2위 전략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계속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것도 역시 이제 각자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부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초반 이 주말 구도에서는 첫 번째 출마 선언에서 했던 이 포지셔닝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당장에 실제 투표하는 어떤 그 책임당원 80% 여론에서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그 전주와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원외위원장, 네.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다음 주쯤의 어떤 여론을 봐야만이 초반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죠. 일단 뭐 룰 개정 같은 것들을 좀 하는 모습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김두관 전 의원의 얘기는 나오고 있지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단독 후보가 출마한 경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국 순회 투표를 어떻게 할지, 1인 후보인 경우에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당원 당규에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유력시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 발표를 하고
단독으로 당대표 후보가 되는 상황을 전제해 놓고 이제 개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전준희의 논의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당원 개정을 해 놓으면 실제 내심으로 이렇게 가는 구도가 적절치도 않고 본인이 어떤 지금의 어떤 주류 흐름과 다른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 그 출마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당원 개정은 이미 결과를 이 전제에 놓고 하는 당내 움직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부정적인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전준위에서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내주 지나면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고 네. 선관위가 구성되고 후보 등록 일정이 확정이 되는 시점쯤에 다른 후보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그때쯤 그거에 맞는 당원 당규 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바깥에서 보시기에 좀 더 편안하게 단독으로 출마할까요? 아니면 다른 후보 등판할까요? 예, 편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어떤 정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특정 후보가 당을 이끌고 가는 사례가 우리 정치사에는 없었습니다. 대개는 6대4, 7대3의 구도 이상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제일 큰 고민은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하는 경우 거고요. 그거 못지않게 큰 고민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표 차이로 이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95%로 이겼다. 예?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하고 경쟁해서 90% 이상 이겼다. 이러면은 그 부담과 비난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서 지금 원내 진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 중진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교체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방선거 공천하고 그만둘 텐데 그때 공백을 대비한 지도자 그룹들의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두관 대표가 지금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딱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개딸의 공격 목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실제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계산해 본다면 김두관 전 의원의 지금 필요성보다는 그 부담이 훨씬 크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역시나 또 다음 주 쯤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즉각적으로 반박했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부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기사를 보고 진보 진영에서 또 공격의 깃발을 북을 치면서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회고록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이런 거를 독대한 것 자체와 내용을 적시한 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독대했다면 그 대화 내용은 두 분밖에 모르는 건데 정명을 할 수도 없고 무슨 바깥에다 대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계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김진표 전 의장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점이 2022년 12월인데 지금 1년 반 전에 있던 내용을 왜 이 시점에서 꺼내고 나오시는 건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분이 마침 유감 표명을 하셨다니까 네. 소모적인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김진표 전 의장이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누구나 얘기하듯이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대통령 인식이니까. 근데 사실일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에서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제대로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하냐 해서 김진표 전 의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지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 안 된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정황과 실제 김진표 의장이 기재한 내용 또 박홍근 의원이 전해 듣고 공개한 메모들을 보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시점은 예산안 국회를 앞두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안 두 개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할 때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장과 계속적으로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계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통령을 만나셨다면 두 분이 이 얘기를 갖고 했을 것이고 이상민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해야만이 이 예산 정국을 풀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들었다는 얘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뒤 정황을 보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시 그 시점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수 유튜브나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논리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그렇다면 청와대는 좀 분명히 대통령실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지금은 그런 인식은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논란을 끝내는 것이지 김진표 전 의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은 왜곡이 됐다. 그리고 김진표 전 의장은 논란이 유감스럽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 비롯해서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